손녀딸이 잠결에 중얼거린 엄마 또 냄새나는 물 마셔요라는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 집 곳곳을 살펴본 순간 저는 차마 믿고 싶지 않은 진실과 마주하게 됐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는 올해 63입니다. 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손녀 서연이를 일주일에 나흘씩 돌봐주고 있었죠. 5살짜리 꼬마지만 제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제가 봐도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집은 언제나 티끝 하나 없이 깨끗했고 서연이 도시락도 매일 정성스럽게 싸줬죠. 유치원 선생님들도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모범적인 엄마라고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였을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주 사소한 거였습니다. 제가 서연이를 돌보다가 저녁 7시쯤 되면 지혜가 퇴근해서 들어왔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지혜가 거실로 들어오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유난히 크고 밝았어요. 처음엔 기분이 좋은가 보다 했죠. 직장에서 좋은 일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일 반복됐어요. 저녁만 되면 지혜는 갑자기 말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말이죠. 김 대리가 또 실수를 했어요. 제가 그걸 다 수습했다니까요. 같은 얘기를 2~3번씩 반복했어요. 저는 그냥 맞장구를 쳤죠. 그랬구나. 지혜가 고생이 많네. 그런데 지혜 얼굴을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얼굴이 유난히 빨갛더라고요. 눈도 초점이 약간 풀려 있는 것 같았어요. 지혜야,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지혜는 손으로 뺨을 만지며 웃었습니다. 아, 회사가 더워서 그래요. 괜찮아요. 하지만 10월인데 회사가 그렇게 더울 리 없었죠. 에어컨도 안 틀 시기였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지혜를 유심히 관찰하게 됐습니다. 며느리를 감시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강했습니다. 이틀 뒤 목요일이었어요. 지혜가 퇴근하고 들어와서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랐어요. 약간 비틀거리는 것 같았죠. 어머님, 오늘 진짜 피곤해 죽겠어요. 말끝을 흐렸습니다. 발음도 조금 어눌했어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직접 묻기엔 뭔가 껄끄러웠습니다. 서연이가 엄마한테 달려갔어요.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지혜는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런데 균형을 못 잡고 옆으로 기울었어요. 서연이가 깜짝 놀라 엄마를 밀어냈죠. 엄마, 이상해. 지혜는 해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 엄마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그래.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아들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준호야, 지혜가 요즘 괜찮니? 엄마가 보기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도 그렇게 느끼셨어요. 저도 최근에 아내가 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하긴 어렵네요. 혹시 부부싸움이라도 했니? 아니요, 싸운 건 없는데. 그냥 요즘 집에 일찍 가기가 싫어요. 준호의 대답이 제 불안감을 더 키웠습니다. 아들도 뭔가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서연이랑 저녁을 먹고 있는데 지혜가 들어왔어요. 또 얼굴이 빨갛고 걸음걸이가 이상했죠. 어머님, 서연이 밥 먹여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오늘 회사에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지혜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뒤적이다가 물을 꺼내 마셨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을 때 뒤쪽을 한번 쳐다봤거든요. 뭔가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냉장고 뒤에 뭔가 숨겨놓은 게 분명하다고요. 며칠 뒤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지혜는 평소보다 더 심하게 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도 더듬었고 소파에 앉았다 일어날 때 휘청거렸죠. 엄마, 노래 불러줘. 서연이가 조르자 지혜는 갑자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음정도 박자도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지혜야, 목소리 좀 낮춰. 옆집에서 듣겠어. 지혜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서요. 하지만 기분이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뭔가에 취해서 정신이 없어 보였죠. 그날 밤 서연이를 재우고 집에 가려는데 지혜가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구역질하는 소리였어요. 저는 화장실 문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지혜야, 괜찮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괜찮아요, 어머님. 그냥 저녁을 잘못 먹었나 봐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지혜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요. 하지만 그게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죠.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지혜는 지금까지 정말 좋은 며느리였거든요.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들 준호도 요즘 퇴근을 일부러 늦춘다고 했죠. 뭔가 잘못됐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을 설쳤어요. 지혜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혹시 큰 병이라도 걸린 건 아닐까? 그렇게 불안한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2주 뒤 금요일 밤 저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됐죠.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회식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서연이를 재우고 가려고 했죠. 서연이는 평소보다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았어요. 뒤척이고 칭얼거렸습니다. 제가 등을 토닥여주며 자장가를 불러줬죠. 우리 서연이 예쁜 꿈 꿔야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서연이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불을 끄려고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자면서 중얼거렸어요. 저는 움직임을 멈췄죠. 아이가 꿈을 꾸나 보다 싶었습니다. 엄마. 또 냄새나는 물 마셔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냄새나는 물이라니 그게 대체 뭘까요? 저는 서연이 침대 옆에 다시 앉았어요. 아이의 잠결대를 더 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쓰러져요. 서연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면서도 무서워하는 게 느껴졌죠. 무서워요. 엄마. 일어나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지혜가 쓰러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서연이는 계속 잠꼬대를 했어요. 엄마. 병 숨겨요. 할머니한테 들키면 안 돼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의 빨간 얼굴,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어눌한 발음, 화장실에서 나는 구역질 소리. 술이었어요. 지혜가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술에 취한 모습을 5살짜리 아이가 매일 보고 있었다니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당장 지혜한테 따져 물어야 하나 아니면 아들한테 먼저 얘기해야 하나? 아니, 혹시 제가 오해한 걸까요? 잠꼬대만 듣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겠죠. 다음 날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와 단둘이 있을 때를 기다렸어요. 지혜는 늦잠을 자고 있었죠. 서연아, 할머니랑 공원 갈까? 좋아요. 차 안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물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접근해야 했죠. 서연아, 어젯밤에 꿈 꿨어? 응, 꿨어요. 무슨 꿈이었어? 서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꿈이요. 제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뭐 하는 꿈이었는데? 엄마가 투명한 물 마셨어요.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투명한 물이라니 소주를 말하는 걸까요? 투명한 물. 그게 뭔데? 모르겠어요. 엄마가 그거 마시면 이상해져요. 어떻게 이상해지는데? 서연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마치 아주 당연한 일처럼요. 비실비실 걸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노래해요. 웃다가 갑자기 울기도 해요. 저는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더 이상 운전할 수가 없었어요. 손이 너무 떨렸죠. 서연아, 그게 언제였어? 맨날이요.
맨날이라니. 지혜가 매일 술을 마신다는 얘기였습니다. 엄마가 그 물 마시고 또 뭐해? 화장실 가서 의액 소리 내요. 그리고 바닥에 누워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5살짜리 아이가 이런 걸 매일 보고 있었다니요. 서연아, 아빠는 알아. 아빠는 늦게 와요. 엄마가 그거 마시는 거 못 봐요. 지혜가 의도적으로 준호가 퇴근하기 전에 술을 마신 거였습니다. 저만 목격하게 만든 거죠. 엄마가 뭐라고 했어?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 병들은 비밀이래요. 아빠한테도 할머니한테도 말하면 안 된대요.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5살짜리 아이한테 비밀을 지키라고 했다니요. 이건 학대나 다름없었어요. 병이 어디 있는데? 냉장고 뒤에도 있고 엄마 옷장에도 있어요. 화장대 서랍에도 있고요. 지혜가 집 곳곳에 술을 숨겨놓은 거였습니다. 체계적으로 음주 사실을 감춘 거죠.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았어요. 서연아, 무서웠지.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엄마가 아파요. 엄마 병원 가야 돼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공원에서 돌아온 뒤 저는 서연이 방에 있는 그림일기장을 봤습니다. 지혜 몰래 펼쳐본 거죠. 그림일기장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3주 전 일기였습니다. 서연이가 그린 그림에는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옆에 병이 여러 개 그려져 있었죠. 글씨는 서툴렀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매일 아파요. 냄새나는 물 마시면 바닥에 누워요. 2주 전 일기도 비슷했어요. 엄마가 나한테 화냈어요. 병 만지지 말래요. 일주일 전 일기는 더 심각했습니다. 엄마가 화장실에서 안 나와요. 문 두드렸는데 대답이 없어요. 무서웠어요.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5살짜리 아이가 이런 공포 속에서 살고 있었다니요. 그날 오후 서연이 유치원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님, 서연이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가 오늘 친구들한테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매일 아프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유 그리기 시간에 서연이가 그린 그림이 좀 걱정스러워서요.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을 그렸거든요. 선생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어요. 당장 지혜와 대면해야 했죠.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며느리한테 술 문제를 지적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심각하게 할 얘기가 있어. 내일 우리 집으로 와. 무슨 일인데요, 엄마? 전화로는 못해. 직접 와봐. 다음날 일요일 아침 준호가 왔습니다. 지혜는 서연이랑 집에 있었죠. 저는 준호한테 모든 걸 얘기했어요. 서연이의 잠꼬대, 그림일기장, 유치원 선생님 전화까지요. 준호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엄마, 설마 아내가 술을. 그래, 매일 마시는 것 같아. 그것도 많이.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실 저도 느꼈어요. 아내 옷에서 술 냄새가 났거든요. 근데 확신이 없어서 이제 확실히 알아야 해. 서연이가 무서워하고 있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얘기해 볼게요. 아니야. 내가 직접 할게. 며느리지만 이건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저는 그날 저녁 지혜네 집으로 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손녀를 지켜야 했죠.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서연이를 돌보러 지혜네 집에 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확고한 결심이 있었어요. 오늘은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고요. 지혜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서연이는 유치원에 갔죠. 저는 오전 10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청소를 하는 척하며 집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 집을 뒤진다는 게 옳은 일인가 싶었죠.
하지만 서연이를 생각하면 망설일 수가 없었어요. 먼저 거실부터 살펴봤습니다. 소파 및 TV 장식장, 책장 구석구석을 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및 수납장을 열어봤죠. 세제와 청소 도구들만 있었어요. 냉장고로 다가갔습니다. 서연이가 말했던 게 생각났죠. 냉장고 뒤에 병이 있다고요. 저는 냉장고 옆면을 잡고 천천히 앞으로 당겼어요. 무거웠지만 힘을 주니까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냉장고와 벽 사이 좁은 틈새가 보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소주병 3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서연이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혜가 정말로 술을 숨겨놓은 거였죠. 소주병을 꺼내봤어요.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마신 것 같았죠. 저는 냉장고를 제자리에 밀어넣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지혜의 옷들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죠. 저는 옷들을 하나씩 젖혀가며 옷장 구석을 살폈습니다. 옷장 맨 안쪽 구석, 이불 더미 뒤에 검은 비닐봉지가 있었어요. 봉지를 꺼내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빈 소주병 5개가 들어 있었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대체 얼마나 오래된 일일까요? 화장대로 갔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랍엔 화장품이, 두 번째 서랍엔 액세서리가 있었죠. 세 번째 서랍을 여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작은 소주병 4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이번엔 아직 안 마신 것들이었습니다. 지혜가 미리 사두고 숨겨놓은 거였죠.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저는 서랍을 닫고 욕실로 갔습니다. 세면대 및 수납장을 열어봤어요. 수건과 샴푸들 사이에 또 빈 병 2개가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집 곳곳에 술병을 숨겨놓다니요. 이건 단순한 음주가 아니었습니다. 중독이었죠. 서연이 방으로 갔습니다. 혹시나 싶어서요. 설마 아이 방에까지 숨겨뒀을까요? 장난감 상자를 열어봤어요. 인형과 블록 사이를 뒤졌습니다. 상자 바닥에 비닐봉지가 하나 있었어요. 열어보니 역시나 빈 소주병 3개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5살짜리 아이가 노는 곳에까지 술병을 숨겨놨다니요. 서연이가 이걸 봤을까요? 봤겠죠. 엄마가 병을 숨기는 걸 매일 목격했을 겁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지 밑에 또 다른 검은 봉지가 있었어요. 봉지를 열자 역겨운 술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빈 소주병과 와인병이 섞여 있었죠. 저는 병들을 하나하나 꺼내 세어봤어요. 소주병 15개, 와인병 6개였습니다. 날짜를 계산해봤습니다. 이게 한 달치라면 지혜는 매일 소주를 2병씩 마신 거였어요. 저는 힘이 빠져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띵했죠.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오후 2시였어요. 서연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온 겁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뛰어왔어요. 저는 얼른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서연이 유치원 재미있었어. 응, 오늘 그림 그렸어. 저는 서연이한테 간식을 주고 TV를 틀어줬어요. 그리고 다시 증거 수집을 계속했습니다. 베란다로 나갔어요. 빨래 건조대 뒤 화분 사이를 살폈죠. 세탁기 옆 구석에 또 검은 봉지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큰 봉지였어요. 열어보니 빈 소주병이 가득했습니다. 대충 세어봐도 20개는 넘었죠. 저는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나중에 지혜가 부인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후 4시쯤 됐을 때 저는 집 앞 쓰레기 집화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아파트 쓰레기는 매일 저녁 6시에 수거되거든요. 쓰레기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지저분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혜네 집에서 버린 것으로 보이는 검은 봉지를 찾았어요. 열어보니 역시나 술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이 봉지는 지혜네 집 앞이 아니라 3층 계단 근처에 버려져 있었거든요. 지혜네는 5층인데 왜 3층에 버렸을까요?
그때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른 뒤로 숨었어요. 지혜였습니다. 퇴근 시간도 아닌데 왜 벌써 왔을까요? 지혜는 손에 검은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4층 계단 근처 쓰레기통에 봉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다시 위로 올라갔죠. 저는 지혜가 사라진 뒤 그 봉지를 꺼내봤어요. 안엔 방금 마신 듯한 소주병 2개가 있었습니다. 아, 지혜가 점심시간에 집에 와서 술을 마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층에 몰래 버리는 거였죠. 집으로 올라가니 지혜가 서연이랑 놀아주고 있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일찍 퇴근했어요. 서연이 얼굴 보고 싶어서요. 하지만 지혜 숨결에서 술 냄새가 났어요. 얼굴도 약간 빨갛고요. 그래, 일찍 와서 다행이네.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가서 준호한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집에 가서 냉장고 뒤를 봐봐. 그리고 아내 옷장이랑 화장대 서랍도 확인해. 무슨 일이세요, 엄마? 그냥 확인해봐. 내일 아침에 다시 전화할게.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봤어요. 집안에 술병이 가득했어요. 준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이렇게까지 심한 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당장 아내한테 얘기해야지. 이건 방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근데 엄마, 제가 얘기하면 아내가 화낼 것 같아요. 화를 내든 말든 해야 해. 서연이가 위험해. 저는 그날 오후에도 지혜네 집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서연이를 돌보러요. 저녁 6시쯤 지혜가 퇴근했어요. 역시나 얼굴이 빨갛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습니다. 준호도 곧 들어왔죠. 표정이 심각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지혜가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얘기? 술 얘기야. 당신 요즘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아. 그 순간 지혜 얼굴이 굳었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가 그래? 어머님이 그러셨어? 준호가 머뭇거렸습니다. 지혜는 저를 노려봤어요. 어머님이 저를 감시하신 거예요? 제 물건을 뒤지신 거죠? 저는 똑바로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그래, 내가 봤어. 집 안 곳곳에 술병이 숨겨져 있더라. 냉장고 뒤, 옷장, 화장대, 심지어 서연이 장난감 상자에까지. 지혜가 벌떡 일어섰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제 집에서 제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요. 서연이가 무서워하고 있어. 아이가 밤마다 악몽을 꾸고 있다고. 지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저 그냥 스트레스 좀 풀려고 한두 잔 마시는 것뿐이에요. 저는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제가 찍어둔 술병들 사진이었죠. 한두 잔이 이렇게 많니? 한 달에 소주만 50병은 넘게 마신 것 같던데. 지혜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폭풍전야 같은 침묵이 흘렀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요. 지혜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지혜 옆에 앉았죠. 여보, 우리 병원 가보자. 전문가 상담 좀 받아보고. 그 말에 지혜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병원은 무슨 병원이에요? 나 아픈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여보, 엄마 말씀 들어봐. 한 달에 소주 50병이면 하루에 거의 2병씩이잖아. 그게 뭐 어때서요? 내 돈으로 내가 마시는 건데. 지혜가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더니 술을 꺼내 벌컥벌컥 마셨죠. 저는 서연이가 거실에 있다는 게 신경 쓰였어요. 아이가 이 광경을 보면 안 됐습니다. 서연아, 할머니랑 방에 가서 책 볼까? 싫어요. 엄마 아빠랑 있을래요. 서연이가 소파에 꼭 붙어 앉았어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지혜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왜 저를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한다는 거니? 제 물건 뒤지고 제 생활 감시하고 며느리 감시하는 게 재밌으세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됐어요. 난 서연이가 걱정돼서 그런 거야. 아이가 밤마다 잠꼬대하는 거 아니? 잠꼬대요? 그게 뭔데요? 엄마가 냄새나는 물 마신다고, 엄마가 쓰러진다고 그러더라. 지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이를 쳐다봤죠. 서연아, 그런 말 했어?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엄마 이상해요. 지혜가 비틀거리며 서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를 안으려고 했어요. 엄마 안 이상해. 엄마 괜찮아. 하지만 서연이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싫어요. 엄마 냄새나요. 그 말에 지혜가 얼어붙었어요. 딸아이가 자기를 거부한 겁니다. 준호가 일어나 아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우리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지혜가 준호 손을 뿌리쳤어요. 진정하라고요? 당신 엄마가 나를 알코올 중독자 취급하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아무도 그런 말 안 했어. 말 안 해도 알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 1년 전 승진 탈락했을 때 누가 위로해줬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여보, 나도 힘들었어.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당신은 몰라요. 여자가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지혜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도시락도 매일 싸주고 유치원 행사도 빠짐없이 가고. 그래서 술로 스트레스를 푼 거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혜가 저를 노려봤어요. 네, 맞아요. 스트레스 풀려고 마셨어요. 그게 뭐가 나쁜데요? 하루에 소주 2병씩 마시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정상 아닌 건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지혜가 주저앉으며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술 마시면 다 잊혀져요. 승진 못한 것도, 동료들 눈치도, 완벽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도. 준호가 아내 옆에 앉았어요. 여보,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같이 해결할 수 있었잖아. 당신한테 어떻게 말해요? 당신도 회사에서 힘든데. 내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지혜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며느리도 나름대로 괴로웠던 거죠. 하지만 서연이를 생각하면 동정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지혜야, 내 마음은 이해해. 근데 서연이한테 비밀 지키라고 한 건 잘못된 거야. 지혜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나쁜 엄마라는 거, 딸한테 상처 준 거, 나쁜 엄마가 아니야. 아픈 거지. 도움이 필요한 거고. 준호가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병원 가자. 전문가한테 상담받고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어. 지혜가 손을 빼냈어요. 병원은 싫어요. 나 알코올 중독자 아니에요. 여보, 하루에 소주 2병이면 중독 수준이야. 아니에요. 나는 언제든 끊을 수 있어요. 지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 안 마실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 필요 없어요.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혜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쾅 닫았습니다.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어떻게 하죠? 아내가 치료 거부하는데. 설득해야지. 계속 이렇게 놔둘 순 없어. 서연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 화났어요. 내 잘못이에요. 아니야, 서연이 잘못 아니야. 엄마가 아파서 그래. 저는 서연이를 달래며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서연이 데리고 갈게. 너희 둘이서 천천히 얘기해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서연이를 재웠습니다. 아이는 금방 잠들었지만 계속 뒤척였어요.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지혜의 눈빛이 잊히지 않았어요. 화나 있으면서도 슬프고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니?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당장 찾아봐. 혹시 친구 집이나 찜질방 같은 데 갔을 수도 있어. 알겠어요. 엄마,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내 잘못 아니야. 어서 빨리 찾아봐.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지혜가 술 취해서 사고라도 나면 어쩌죠? 아침 6시쯤 준호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아내 찾았어요. 집 근처 편의점에 있었어요. 괜찮니? 술 마신 것 같아요. 비틀거리면서 들어왔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혜가 집을 나가자마자 술을 마신 겁니다. 지혜 상태가 어떤데?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잠갔어요. 나오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해요. 서연이는 당분간 우리 집에 있어야겠다. 지혜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그게 좋겠어요. 미안해요, 엄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지혜는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출근할 때 문 앞에 음식을 놔두면 그걸 먹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매일 문 앞에서 아내를 설득했죠. 여보, 나와서 밥이라도 같이 먹자. 우리 얘기하자. 하지만 지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토요일 아침, 준호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빨리 오세요. 아내가 쓰러졌어요. 저는 서연이를 이웃집에 맡기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지혜는 안방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주변엔 빈 소주병이 널려 있었죠. 구급차 불렀니? 네, 곧 올 거예요. 지혜는 의식은 있었지만 제대로 말을 못했습니다. 눈동자가 풀려 있었어요. 구급차가 와서 지혜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저와 준호도 함께 갔죠.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저희가 환자 남편이랑 시어머니입니다. 환자분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입니다. 일주일간 거의 술만 드신 것 같네요. 준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치료하면 괜찮아지나요? 일단 해독 치료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선 정신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저를 쳐다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자분은 알코올 의존증입니다. 전문 치료시설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요. 지혜를 위해서, 서연이를 위해서,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이틀을 보낸 뒤 지혜는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입원 치료를 권했지만 지혜가 거부했어요. 저 괜찮아요. 이제 안 마실 거예요. 하지만 집에 돌아온 지 사흘 만에 다시 시작됐죠. 준호가 출근하고 난 뒤 지혜가 술을 마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서연이를 데리고 소아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손이 떨렸어요. 전문가에게 우리 가족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는 게 쉽지 않았죠. 서연 양, 들어오세요.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 의사가 부드럽게 웃으며 우리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정 선생님이에요.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서연이 눈높이에 맞춰 앉았어요. 서연아, 오늘 선생님이랑 재미있게 놀 거야. 무섭지 않아도 돼. 상담은 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죠.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손톱을 뜯으며 계속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드디어 상담이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할머님, 잠시 들어오시겠어요? 서연이는 밖에서 책 보고 있을게요. 상담실에 들어가니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할머님, 서연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얼마나 안 좋은데요? 트라우마 초기 증상이 보입니다. 불안감이 심하고 엄마에 대한 두려움이 크네요. 의사 선생님이 서연이가 그린 그림들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 그림에는 바닥에 누운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주변에 병들이 가득했죠. 두 번째 그림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작은 아이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어요. 밤에 혼자 있는 게 무섭다고요. 엄마가 일어나지 않을까봐 두렵다고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이런 공포 속에서 살았다니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어려운데요.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뭔데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신고요? 그게 무슨... 지금 상황은 방임에 가깝습니다. 엄마가 술에 취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아파서 그런 거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안전이 우선입니다. 전문기관의 개입이 필요해요. 의사가 명함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여기 아동보호 전문기관 연락처예요. 꼭 연락하세요. 안 그러면 서연이 상처가 더 깊어질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고 걸었죠. 할머니, 우리 언제 엄마 보러 가요? 곧 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준호야, 오늘 서연이 소아정신과 데려갔다. 어떻게 나왔어요? 의사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래. 전화기 너머로 준호가 숨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 필요한가요? 우리끼리 해결할 순 없나요? 의사가 그러는데 어떡해. 서연이가 트라우마 증상 보인대.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엄마가 하세요. 저는 아내한테 그런 짓 못하겠어요. 준호야, 이건 아내를 위한 일이기도 해. 전문기관이 개입해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알아요. 근데 아내가 저를 평생 원망할 것 같아요. 원망하면 어때? 서연이가 더 중요하잖아.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명함을 꺼내 한참을 쳐다봤어요. 이틀 동안 고민했습니다. 신고를 하면 지혜가 저를 어떻게 볼까요? 가족이 완전히 깨질 수도 있었죠. 하지만 서연이 그림이 자꾸 떠올랐어요. 구석에서 우는 아이의 모습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전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저 신고하려고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지혜의 음주, 서연이의 잠꼬대, 소아정신과 진단까지요. 상담원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할머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에 방문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가족을 배신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상담사 2명이 지혜네 집으로 왔습니다. 저와 준호도 함께 있었죠. 지혜는 상담사들을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상담사 중 한 명이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지혜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님이 신고하신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를 범죄자 취급하시는 거예요. 지혜야, 이건 너를 위한 게 아니에요. 저 망가뜨리려는 거잖아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상담사가 진정시켰어요. 부인, 일단 앉으세요. 저희가 왜 왔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담은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상담사들은 집안을 살펴봤고 지혜와 긴 대화를 나눴죠. 서연이도 상담사와 이야기했어요.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파요. 엄마 도와주세요. 상담이 끝난 뒤 상담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인, 전문가 진단이 필요합니다. 알코올 의존증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지혜가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저 정상이에요. 부인, 거부하시면 저희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에 지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일주일 뒤 알코올 전문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준호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엄마, 아내가 알코올 의존증 진단받았어요. 하루 소주 2병, 6개월간 지속됐대요. 입원 치료 받아야 하나? 의사가 강력히 권했어요. 12주 프로그램이래요. 지혜는 뭐래? 처음엔 거부했는데
상담사가 서연이 얘기하니까 결국 동의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치료를 시작하는 거였죠. 그날 저녁 지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래, 지혜야. 어머님이 저를 신고하셨죠. 아동학대자로 만드신 거예요. 지혜야,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어머님은 저를 가족에서 쫓아내고 싶으신 거잖아요. 천만에. 난 널 살리려고 한 거야. 살려요? 저는 이렇게 창피하고 비참한데요. 지혜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제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 유치원 엄마들도 다 수군거려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나중엔 이해할 거야. 이해요. 평생 이해 못할 거예요. 어머님 절대 용서 안 할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제가 옳은 일을 한 걸까요? 아니면 가족을 파괴한 걸까요? 하지만 서연이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던 아이요.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건 옳은 선택이라고요. 힘들어도 끝까지 해내야 한다고요. 이번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주 뒤 월요일이었어요. 지혜는 그날까지 집에 있기로 했죠.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지혜가 무사히 치료받고 서연이가 다시 엄마 품에 안길 수 있기를요.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렵고 불안했지만 물러설 순 없었어요. 이번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데리고 지혜네 집에 갔어요. 마지막으로 엄마와 시간을 보내게 해주고 싶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지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이 이미 챙겨져 있더라고요. 엄마. 서연이가 달려갔어요. 지혜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지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두 사람에게 시간을 주고 싶었죠. 한참 뒤 지혜가 서연이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줄래? 응.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해. 좀 오래 있어야 할 것 같아. 얼마나요? 석 달쯤. 그동안 할머니랑 있어야 해.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싫어요. 엄마랑 같이 있을래요. 엄마도 서연이랑 같이 있고 싶어. 근데 엄마가 빨리 나아야 서연이랑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 엄마, 냄새나는 물 안 마실 거예요. 지혜가 흐느꼈습니다. 그래, 안 마실 거야. 약속할게. 엄마가 건강해져서 올게. 이튿날 아침 일찍 준호가 차를 끌고 왔어요. 병원까지 2시간 거리였습니다. 저도 함께 가기로 했죠. 서연이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봐주기로 했고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지혜는 창밖만 쳐다봤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지혜가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하나요? 준호가 아내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같이 이겨내자. 내가 옆에 있을게. 당신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지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알코올 중독자라고 손가락질할 거예요. 저는 뒷좌석에서 지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지혜야, 아무도 손가락질 안 해. 다들 너처럼 아픈 사람들이야. 같이 나아지려고 모인 거지. 지혜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용서가 안 되실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난 내가 건강해지길 바랄 뿐이야. 신고하신 거 후회 안 하세요? 후회 안 해. 그게 옳은 일이었어. 지혜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지혜는 서류에 사인하면서 계속 손을 떨었죠. 담당 상담사가 나왔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 상담사입니다. 앞으로 12주 동안 제가 지혜 씨를 담당하게 됩니다. 상담사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처음이라 많이 두려우시죠? 다들 그래요. 근데 여기 오신 것만으로도 큰 용기를 내신 겁니다. 지혜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지혜 씨가 진심으로 변하고 싶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담사가 우리를 병동으로 안내했어요. 복도는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여기가 지혜 씨 방입니다. 룸메이트 한 분 계세요. 방문을 열자 침대가 2개 있었어요. 한쪽 침대에 30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은영이에요. 룸메이트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저 3주 전에 입원했어요. 처음엔 저도 무서웠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지혜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나서 상담사가 프로그램을 설명해 줬어요. 오전엔 집단 상담이 있고 오후엔 개인 상담과 운동 시간이 있습니다. 저녁엔 명상과 일기 쓰기를 하죠. 가족은 언제 만날 수 있나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주말에 가족 상담 시간이 있어요. 그때 오시면 됩니다. 우리는 오후 2시에 병원을 나왔어요. 지혜와 헤어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여보, 잘 지내. 주말에 바로 올게. 준호가 아내를 안았어요. 어머님, 지혜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며느리 앞에 섰죠. 지혜야,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한 말 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지혜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이 신고 안 하셨으면 저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감사해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지혜, 꼭 건강해져서 나와. 네, 약속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다 무너졌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일한 거지. 첫 주말, 저와 준호는 서연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가족 상담 시간이었어요. 상담실에 들어가니 지혜가 앉아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본 며느리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이 좀 더 밝아졌고 눈빛도 생기가 있었어요. 엄마, 서연이가 지혜 품에 안겼습니다. 지혜가 딸을 꼭 안으며 울었어요. 서연아, 보고 싶었어? 나도 엄마 보고 싶었어. 박수진 상담사가 우리를 앉혔습니다. 오늘은 가족 모두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하고 싶었던 말을 해보세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힘든 거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어. 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제가 말을 안 했잖아요. 혼자 다 해결하려고 했죠. 상담사가 물었어요. 왜 혼자 해결하려고 하셨나요? 완벽한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일도 잘하고 육아도 완벽하게 하고. 근데 승진해서 탈락하니까 제가 쓸모없게 느껴졌어요. 지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술을 마시면 그런 생각들이 사라졌어요. 편해졌죠? 그게 문제인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서연이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엄마면 돼요. 그 말에 지혜가 오열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상담이 끝난 뒤 저는 지혜와 단둘이 얘기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미안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미안할 게 뭐 있어. 제가 어머님을 오해했어요. 저를 괴롭히려고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죠. 지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이 신고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게 아니었으면 저 계속 부정하고 살았을 거예요. 지혜야, 넌 좋은 사람이야. 다만 도움이 필요했던 거지.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 특히 서연이한테요. 지혜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3달 뒤 퇴원하면 진짜 좋은 엄마가 될게요. 약속할게요. 그래, 우리 모두 기다릴게. 4주가 지났을 때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내가 많이 좋아졌대요. 상담사가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있대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8주째 되던 주말, 지혜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집단 상담에서 제 얘기를 다 했어요. 승진 탈락했을 때 얼마나 좌절했는지, 완벽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다들 뭐래? 다들 공감하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모두 비슷한 이유로 술에 의지했대요. 지혜 얼굴에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10주째 되던 날 상담사가 우리를 따로 불렀습니다. 지혜 씨가 정말 많이 회복됐어요. 이제 퇴원 준비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2주가 끝나는 날 우리 모두가 병원에 갔어요. 지혜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집에 가는구나. 준호가 아내를 안았어요. 여보, 고생했어. 지혜가 상담사에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혜 씨,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단주 모임 꼭 나가세요. 네, 약속할게요. 차에 타기 전 지혜가 병원을 돌아봤어요. 이곳에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 풍선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준비한 거였어요. 엄마 환영해요. 풍선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죠. 지혜가 그걸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엄마가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우리는 가족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지혜가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손이 안 떨어지네요. 지혜가 웃으며 말했어요. 예전과 다른 여유로운 모습이었죠.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지혜가 말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매주 단주 모임에 나가기로 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준호가 아내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회사에도 상황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인사팀에서 이해해 주더라고요. 복직은 언제 해? 다음 달부터요. 그때까진 서연이랑 시간을 보내려고요. 서연이가 엄마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매일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서연이랑 매일 놀아줄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 참 힘들었죠. 일주일 뒤 지혜는 첫 단주 모임에 다녀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거기 가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 계속 나가렴. 네, 매주 목요일마다 갈 거예요. 2주가 지났을 때 유치원 학부모 모임이 있었어요. 지혜가 걱정했습니다. 다들 저보고 뭐라고 할까봐 무서워요. 당당하게 가. 내가 잘못한 거 없어. 지혜는 용기를 내서 모임에 갔어요. 그날 저녁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몇몇 엄마들이 오히려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것 봐. 사람들이 다 이해해. 한 엄마는 자기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대요. 치료받고 지금은 잘 살고 있다고요. 지혜 목소리에 희망이 묻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지혜는 회사에 복직했어요. 첫 출근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님, 떨려요.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잘할 수 있지. 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번엔 완벽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제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할 거예요. 그게 진짜 용기야. 지혜가 출근한 뒤 저는 서연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줬어요. 아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이제 안 아파요. 그래, 엄마 다 나았어. 엄마가 나한테 약속했어요. 냄새나는 물 절대 안 마신다고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2달째 되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지혜가 저를 카페로 불렀어요.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지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무슨 소리야?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신고하셨을 때요. 지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머님이 저를 살린 거예요. 그때 신고 안 하셨으면 저 더 큰 사고 쳤을 거예요. 지혜야. 병원에서 상담받으면서 알았어요. 제가 서연이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요. 지혜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술 취해서 서연이 목욕시키다가 욕조에서 잠들었대요. 서연이가 혼자 나와서 옷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밤에 제가 화장실에서 토할 때 서연이가 문 밖에서 울었대요. 5살짜리가요. 이제 괜찮아. 다 지나갔어.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제가 얼마나 나쁜 엄마였는지. 근데 어머님이 용기 내주셔서 제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진심으로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쌓였던 걱정과 두려움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서연이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그림에는 4명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서연이, 그리고 저였어요. 우리 가족이에요. 모두 웃고 있어요. 예전 그림과는 너무 달랐죠. 바닥에 누운 사람도 병도 없었습니다. 그냥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우리 서연이 그림 정말 잘 그렸네. 엄마가 이제 안 아파서 행복해요. 서연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넉 달째 되던 어느 날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내가 승진 제안받았대요. 정말 잘 됐다. 근데 거절했어요. 지금은 서연이랑 시간 보내는 게 더 중요하대요. 준호 목소리가 뿌듯해 보였습니다. 아내가 많이 변했어요. 일에 집착하지 않고 여유를 찾았어요. 그게 진짜 성장이지. 5달이 지났을 때 지혜가 서연이 생일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집에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케이크를 자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혜가 무알코올 샴페인을 따랐죠. 건배. 우리 서연이 생일 축하해. 모두가 잔을 부딪혔어요. 저는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가 웃고 있었죠. 파티가 끝난 뒤 설거지를 하는데 지혜가 옆에 왔어요. 어머님, 오늘 술 생각 전혀 안 났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예전엔 사람들 모이면 꼭 술을 마셔야 했거든요. 근데 이젠 아니에요. 술 없이도 충분히 행복해요. 지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6달째 되던 날, 저는 서연이를 데리고 공원에 갔어요. 벤치에 앉아 아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의 잠꼬대를 듣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모른 척 지나갔다면요. 아마 지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졌겠죠. 서연이는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고요. 신고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원망할까봐, 가족이 깨질까봐 무서웠죠. 하지만 용기를 냈고 그 용기가 우리 가족을 구했습니다. 할머니, 뭐 생각해요? 서연이가 물었어요. 그냥 우리 서연이가 행복해서 좋다고 생각했어. 나 진짜 행복해요. 엄마도 이제 안 아프고 할머니도 있고.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가는 길에 지혜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오늘 단주 모임에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구해줬다고요. 모두가 어머님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문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참 많이 떠 있었죠. 6개월 전 그 무서웠던 밤이 떠올랐어요. 서연이의 잠꼬대를 들었던 그날이요. 그때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힘들고 괴로웠지만 결국 우리 가족 모두를 구했죠. 지혜는 건강을 되찾았고 서연이는 다시 웃게 됐습니다. 준호도 아내를 되찾았고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용기는 결코 배신이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아픈 선택이 가장 큰 사랑이 됩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솔직하게 대화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죠. 서연이의 그림처럼 우리는 모두 손을 잡고 웃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 가장 아픈 선택일 수 있습니다.